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6시 라이브는 최신 연구의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 최신 연구 저자 직강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처럼 증상 없어도 결핵일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위험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 위험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먼저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님과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영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직업환경의학과 명준표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진폐증 환자들 주로 많이 보는데요. 진폐 환자들 보다 보면은 같이 발생 많이 하는 게 결핵이기 때문에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형우고요. 주로 인천 부천 지역에서 결핵 환자, 잠복 결핵, 비결핵성 성균, 기관지 확장증 이런 환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결핵이잖아요. 사실 결핵이 저도 이 비욘드 일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결핵에 많은 분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늘 좀 연구해 주신 게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결핵 발생 위험이 좀 높다. 이런 연구 함께 연구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결핵은 좀 과거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얼마나 좀 중요한 병인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결핵이 그렇게 쉽게 끝날 병이 아닙니다. 되게 만만한 병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까지 맨날 방송에 저희가 3월 24일 결핵의 날이 되면은 맨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 1위 국가라는 얘기가 매번 나오는데 다행이긴 한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2등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제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비하면 아직도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요 자료 맨날 인용하는데 이게 그 나라의 이제 사회 인구학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나 출산율,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사회의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계산했을 때 그 국가에 예상되는 결핵 환자 발병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대비 실제로 얼마가 발생하냐를 봤을 때 요게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요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예상되는 수치의 7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양이나 이런 이제 서구 여러 국가나 아니면 저희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고요. 왜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 싶으면은 저는 이제 주로 한국 전쟁 때를 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요. 전쟁 겪어보신 분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이 피난민이 사시는 분들이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변변한 의료 시스템도 없고 인구 밀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실제로 결핵약 들어온 게 1953년도부터인데 그러니까 이 변변한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핵 치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치료로 끝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후 1950년 전쟁 후에 여기 아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때 결핵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60대, 70대, 80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폐에 이렇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잠복결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 폐에 잠복했던 결핵이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결핵 문제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2010년도에 11년도에 그때 인구 집단 10만 명당 100명 찍은 이후에 지금 한 35명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뜨리려면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을 처음에 금방 빠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되게 빠지는 속도가 둔화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우리가 이제 퀀텀 점프를 하려면은 잠복결에 대한 뭔가 획기적인 치료가 도입이 되고 정책적으로 추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저희가라가 1이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 선진국이고 의료진의 수준도 엄청 높고 그런데 이런 병에 있어서 1, 2위를 다툰다는 게 참 의외인 걸로 느껴졌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결핵이 감기 증상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증상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뭐 기침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 결핵인지 정확한 좀 증상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김용호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핵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국가에서 한창 결핵을 조기 발견하려고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2주 이상 기침하는 것도 결핵의 중요한 증상이긴 한데,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기침하시는 분들 다 결핵은 아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는 결핵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길 가다가 사람 붙잡아서 버스에서 건강검진하는 그런 그 건강검진 엑스레이 찍는 차 있었잖아요. 해보면은 실제로 거기서 결핵 환자가 진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고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기침이 계속되거나 하면은 엑스레이가, 우리나라는 엑스레이 좀 비교적 손쉽게 찍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는 거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뭐 보통 이제 감기 걸리면은,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감기 걸리면 기침가래 생길 수 있는데 웬만하면 2주 안에 대부분 다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2주 이상 기침이 계속 심해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열이 뭐 심한 열은 아니고 결핵의 특징적으로 약간 이제 애매하게 미열이 좀 나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애매하게 또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기침이 이제 호전이 없고 계속 심하면은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객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딱 객혈을 했을 때 이제 결핵 나온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객혈까지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흔하진 않고요. 객혈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조기에 그래도 결핵을 제때 이제 진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객혈까지 가는 건 되게 어느 정도 폐가 손상이 많이 됐을 때 얘기고요. 그래서 객혈까지 오는 경우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기침한다고 다 결핵은 아니지만 그래도 2주 이상 기침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호흡기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다. 엑스레이가 크게 이제 어려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길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다면 한 번쯤은 조금 의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핵이라고 하면은 뭐 기침이나 객혈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인 경우에는 이걸 좀 눈치채기가 어렵잖아요. 좀 실제로 증상이 없이도 결핵인 걸 다 뒤늦게 알았다든지 나도 모르게 알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되게 생각보다 은근히 많은데요.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증상이 없어도 결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그 무증상 결핵입니다. 그래서 무증상이 되게 비교적 심하진 않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한 사람들, 환자들보다는 증상이 없는 결핵 환자들이,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결핵 환자들이 조금 병 자체의 그 병의 이제 심각도를 봤을 때 조금 그 초기이기 때문에 덜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덜 심했을 때 얼른 진단해서 치료하자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무증상 결핵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건강검진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공당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거, 이제 거기서 발견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검사가 되게 많습니다.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엑스레이 의무적으로 찍어야 되는 게 있고, 뭐 보건증 만들 때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다 다른 질환, 특히나 암이나 이런 분들 흉부 CT 많이 찍거든요. 뭐 암이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줄었는지 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암 CT를 많이 찍는데, 찍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제가 무증상 결핵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심하지 않고 초기 단계로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이제 낮다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는데도 되게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면역력이 떨어질 만한 뭐 그런 질환이 있다고, 뭐 당뇨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결핵은 되게 심한데 전염성도 굉장히 높은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 결핵이라고, 이게 또 꼭 초기 결핵이라고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는 국가에서 이제 무증상 결핵에 신경 쓰는 건 비교적 초기 결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려고 이제 그게 신경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외국에 비해서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진단해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 그 환자들 보면 이제 본인이 결핵이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신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없긴, 내가 왜 결핵이냐, 난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치료를 잘 안 따라오신 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결핵은 이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3분의 1 정도가 무증상 결핵이면 진짜 이게 사람들이 잘 못 발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오늘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에 대한 얘기 조금 앞서 나눴는데, 이게 좀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이게 정의를 먼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잠복 결핵은 일단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잠복결핵과 크게 보면은 잠복결핵과 활동성 결핵으로 나뉩니다. 잠복결핵은 그냥 균이 들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이게 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활동성 결핵은 우리가 디지즈 그러니까 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활동성 결핵 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복결핵 환자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은 활동성 결핵 그러니까 실제로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체내에 결핵균이 들어와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이제 보통 이제 폐에 숨어 있는데 폐에 우리 결핵균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은 노출돼 들어오면은 그 면역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못하게 이렇게 꽁꽁 가둬놓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하고 그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측정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잠복결핵과 활동성 결핵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균이 잠자는 상태냐 깨어난 상태냐 그 활동성 결핵이 실제로 막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복결핵은 정의상 이제 활동성 결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활동성 결핵은 보통 증상이 생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무증상 결핵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잠복결핵은 환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면 전염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거든요. 우리가 잠복결핵이 진단됐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활동성 결핵인지 잠복결핵인지 활동성 결핵이 아닌지를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데 솔직히 엑스레이 한 장 갖고는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CT까지 찍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구별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의상으로 이렇게 딱 나눴을 때는 잠복결핵은 우리가 잠복결핵 얘기를 하면은 전염성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잠복결핵 중에서 약 5에서 10% 정도 활동성 결핵으로 간다고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1960년대, 70년대 외국에서 했던 연구고요. 요즘에는 좀 영양 상태가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한 5에서 10%까지는 아니고 한 제 추정으로 한 2에서 3% 정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잠복결핵과 이게 활동성결핵 이름을 딱 들으면 뭔가 잠복결핵은 무증상이고 활동성결핵은 증상이 있고 이렇게 좀 구분될 줄 알았는데 활동성에도 조금 무증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신기한데요. 그럼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결핵이라는 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좀 전염성이 없고 또 어떻게 좀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못 표현했는데 환자가 아닙니다. 이분 잠복결핵 환자가 아니고요. 잠복결핵 감염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놀라서 오십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양성이 나왔다더라, 나 결핵이네, 내 가족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균이 잠자는 상태고요. 결핵 환자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고 그냥 저희가 이제 보통 잠복결핵 검사는 특징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 국가에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라고 연락을 받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성이라고 나왔다고 들으시면은 그 안내를 받으시고 의료진, 호흡기내과 의료진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치료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핵 발병의 위험성과 그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양성이라고 다 치료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뭐 치료는 해야 되지만 치료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다시 강조하겠지만 전염되는 질환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염성은 전혀 없다는 점, 양성이라 하더라도 잠복결핵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방금 좀 치료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치료를 교수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이게 증상도 없고 전염도 없는데 왜 치료나 관리가 왜 필요한지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 아닌가. 좀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 입장에서 하나 슬라이드 하나 갖고 왔고요. 네.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이제 2050년까지 원대한 꿈을 세웠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결핵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만 명당 뭐 이렇게 35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만 명당 한 건 이하로 우리가 줄이기 이거를 이제 엘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박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의 멸종시켜 버리겠다. 멸종시키기 위해서는 네. 잠복결핵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활동성 결핵만 치료했을 때는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약하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 5번 그래프처럼 끝까지 이제 50년까지 박멸을 하기 위해서는 잠복결핵과 활동성 결핵의 치료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요. 제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잠복결핵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을 보면은 크게 이제 잠복결핵 검진 대상 집단이 이렇게 크게 4가지는 아닌데
접촉자, 의학적 고위험군,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 의료기관 종사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대상 중에 뭐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 집단시설 종사자라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인에서 결핵 발병도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료하는 이 측면이 크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나 아니면 그 의료진이 치료를 권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결핵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핵 치료를 잘 하면은 그 위험도가 예방 효과가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연구 보통 참고하면은 한 약 한 8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권장하고 있고 약간 이제 어린이 선생님들은 조금 다른데 이제 이쪽은 본인보다는 이제 그 결핵이 생겼을 때 같이 근무하고 있는 애들 측면이 큽니다.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조금 교수님께서 덧붙이실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업환경의학적으로 볼 때는 업무 적합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본인이 몸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과 그리고 나의 건강으로 인해서 나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이 병이라든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데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복결핵에 대한 상태들은 나중에 현성 감염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의 파급력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그 보호뿐만 아니라 내가 진료하는 의학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이 진료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잠복결핵을 빨리 찾아주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한 방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당장은 증상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잠재적 위험까지 관리해야 이 향후 파급력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잠복결핵을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는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들었는데 뭐 IGRA 검사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떤 검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 의사들이 이그라 검사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피를 한번 뽑아서 이렇게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튜버클린 피부 반응 검사를 해서 TST, 튜버클린 스킨 테스트, TST라는 얘기를 썼는데,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TST는 이제 아날로그 검사 방식이 되고요. 피부로 검사하는 건가요? 뭐 피부에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가지고 하는 거고요. 네. 이그라 검사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TST는 그러니까 피부 반응 검사는 피하에다가 이제 바늘 한번 찔러가지고 그 항원을 저희가 주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부풀어 오는 사이즈를 잽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10mm가 기준인데 애매하게 9몇 mm, 뭐 10.1mm 이러면은 저희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그라는 이제 그런 게 없고요. 딱 디지털돼서 전산으로 이제 그 수치가 다 뜹니다. 그래서 뭐 0.35가 기준으로 저희가 잡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클리어하게 딱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그라 검사 장점이 있고요. 이그라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대량 검사가 가능하고,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TST 같은 경우는 이게 찌르고 나서 이틀 있다 와가지고 그 결과를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와야 되는 게 좀 그런데, 이게 이그라 검사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그라 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소아에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좀 경험이 없다고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튜버클린 스킨 테스트를 쓰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딸 키워보니까 애들 피 뽑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아에서 이그라 검사, 이그라 되게 피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아마 근데 소아에서도 뭔가 이렇게 에비던스가 좀 그러니까 증거가 쌓이면은 이그라 검사를 좀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라 검사가 하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게 활동성 결핵인지 뭐 이게 잠복결핵인지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그라 검사는 정리를 하면은 이게 살아있는 결핵균을 측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핵균에 대한 면역 반응 검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양성이 나온 분들이 이게 치료가 한다고 음성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양성이면 계속 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아직까지 잠복결핵 뭐 그거 이제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치료 검사 방법이 한계인데 잠복결핵이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약을 잘 드시는 분들은 이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치료 예방 효과가 아까 얘기했듯이 80에서 90%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결합 검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좀 그 과정이 어떻게인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결핵이 어떤 것이고 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연구가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위험이 높다라는 좀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좀 연구는 어떻게 좀 시작하시게 된 건지 좀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결핵에 노출될 뭐 확률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현성으로 발생하는 결핵에 대한 부분들이 높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결핵이 현성 결핵으로 바뀌기 전에 분명히 내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지금처럼 그냥 잠복 결핵인 상태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알려진 바는 별로 없었던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라 검사를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처에서 지금 그 부분들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결핵에 대한 잠재적인 현성 결핵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군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하는지,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에 대한 연구들은 연령이 젊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성별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많은 집단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연구에서도 이 부분들을 제어한 상태에서 결과값들을 비교해서 보여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요? 한 예. 번도 그런 게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없고, 대규모 연구들은 더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이 샘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부분들인 건데, 그러면은 이 분들의 검사 결과들을 쭉 추적 관찰해서 얼마만큼 현성 결핵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의료인 자체가 얼마만큼의 잠복 결핵이 높은지도 비교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의료인 내에서도 잠복 결핵이 양성,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대조군이 나와 있는데요. 네. 뭐 교육 종사자들이 이제 대조군들이 돼 있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발병률이 좀 낮은 군들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런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교육자들이 얼마나 대조군으로 놓고, 그러면은 환자들을 직접 보는 사람들,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게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료 보고 상당히 저는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소름 돋는 정도로 좋은 자료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 의료기관 종사자가 위험하겠지라고 관습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 변인을 통제해서 했던 연구가 없던 거죠. 네. 그거를 좀 직접 하셔서 오늘 함께 연구 가져와 주셨는데, 그럼 아까 저기 연구 소개를 보니까 교육기관 종사자를 좀 비교군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아까 뭐 청소년이 가장 안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간단한 설명해 주셨는데, 좀 자세한 왜 이 집단을 설정하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PPT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두 집단 전부 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검사를 시행하는 집단이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김영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랑 그리고 학교 교육 종사자들이 전부 다 이거라 검사들에 들어오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물 한잔 하시고 가시죠. 결핵 아니시죠?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교육기관 종사자들 자체는 환자들을 이제 직접 돌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조군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었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노출만의 차이점들을 두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환자들을 보면서의 이 위험도가 얼마만큼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하면은 이 대조군들을 선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교육 종사자들을 봤고요. 사실 다른 뭐 대조군들 중에 하나가
우리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네.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워낙 나이들도 많으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에 대한 매칭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도 부조화가 사실 있는 부분들이 뭐 젊은 사람들만 일하는 그런 기관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뭐 매칭시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상당히 좋은 대조군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이 논문들을 쓰고 있는 중에서도 리뷰어들이 많이 물어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고 이 부분들을 강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종사자를 설정한 이유가 그런 배경에서 조금 하셨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좀 정보를 좀 자세히 보면 40만 명 규모의 코호트 연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받았는데요. 좀 어떤 자료를 분석한 연구인지 일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6년도 아마 그때부터 우리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한 해에 거의 한 70만 명 정도, 네, 그 정도가 아마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추적 검사를 쭉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이제 보는데, 최초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이분들의 횟수는 45만 명 정도 가량이 돼요. 네. 그리고 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 건수를 저희가 이제 쭉 합쳐보니까 35만 명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은 숫자였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과 연령들을 말 그대로 이게 달라져 버리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결핵이 잘 생기거든요. 그렇죠. 잠복 결핵도 이제 있을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이게 결핵에 대한 그럼 이 사람은 나이 많은 군들이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들기 때문에 다른 변인이 끼어들어가 그렇죠. 버리는 거죠. 네. 제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 연령과 성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령과 성별을 맞추는 작업들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만 명 자료가 20만 명으로 남게 되는 거고 대략 한 20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가량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도 35만 명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 혼자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몇십만 명이 사라져 있지만 상당히 견고하게 매칭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교란 변수라고 하는 이 연령과 성별을 컨트롤하는 상태에서 다른 변수들을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만 명, 양쪽 군들을 다 합치면 40만 명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결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닌 만큼 그런 걸 연구하시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가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육기관 종사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좀 결과에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되거나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요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잠복결핵이 양성이신 분들 중에서 치료를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의료기관에서는 10만 명당 245명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표준화 작업들도 다 했었었는데요. 이 정도가 되고 교육기관에서도 잠복결핵이 양성이신 분들한테는 10만 명당 77명이 발생한 거죠. 김용 교수님, 일반적인 그 우리나라 그 잠복결핵이든 아니면은 결핵 유병률이 10만 명당 한 30, 지금 35명, 네, 30명 정도. 네. 10만 명당 35명 정도인데요. 네. 이게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잠복결핵이 양성일 때는 교육기관이든 의료기관이든 잠복결핵이 양성이신 분들한테는 일반인들의 몇 배 이상 이렇게 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두 집단 모두 일반 평균보다 그렇죠.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요 결과들을 이제 제가 그 결과값들을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잠복결핵이 양성인 두 분이 우리 의료기관 종사자들 상당히 높게 발생하는 것들 그러네요. 보고요. 이게 길게 추적 관찰한 것도 아닙니다. 2년 정도를 추적 관찰했는데도 이 정도 이제 발생에 대한 비율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아주 이제 작죠. 네. 작은데도 불구하고 잠복결핵이 양성이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교육기관이냐, 여기가 양성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이냐, 아니면은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냐에 비한 부분들이 약간 이 갭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네. 요 아래에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제가 요 결과들을 이렇게 핵심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결과 비교하기가.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면서
잠복결핵이 음성이셨던 음. 분들을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군으로 한번 봐보자. 네. 그러면 이제 위험도가 1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잠복결핵 음성일 때 1.8배 정도 높아진다. 발생하는 부분. 그럼 이건 네. 직군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1.8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에서 우리 잠복결핵이 양성이신 분들한테 나중에 발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1에 비해서 15배 높아집니다. 잠복결핵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잠복결핵이 높다라는 부분들 자체만으로도 아까는 이제 몇십 프로 미만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거랑 양성이신 분들은 이만큼의 기저 위험도가 이렇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 네. 저희가 요 결과들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의료기관들에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게 잠복결핵 양성이면은 34배 높아져요. 34배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험도가 그냥 이거는 일반 인구도 아니에요. 네. 그냥 교육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집단시설 어떻게 보면 집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나이든 성별을 다 매칭해가지고 다별량 다른 보정들도 다 보정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결과까지가 요 두 가지를 보면은 잠복결핵이 양성일 때 한 대략 1.8배 그냥 우리가 그냥 놓으면은 2배라고 일단 볼게요. 네. 2배라고 보고 그리고 직군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2배. 네. 그러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은 2배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잠복결핵이 현성결핵으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이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일단 16배 정도까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그러니까 러프하게 2 곱하기 16 하면은 30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시면 32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변인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곱했을 때보다 더 높이 발생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너지스틱한 이펙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렇게 하자드 레이쇼가 요만큼 나오는 연구 결과들 제가 역학 연구하면서 딱 2건이 기억이 나는데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랑 성면 폐암 발생하는 거 네. 그게 한 50배 정도 나와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썼던 사람들한테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이 이렇게 나왔었던 게 거의 80에서 100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34배 이 정도로 나오는 것들은 정말 드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게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뭐 어느 정도 미친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으로 이 차이를 유의미하게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단순하게 한두 명을 추적 관찰한 게 아니라 대규모 집단을 이렇게 추적 관찰해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리얼월드에서 이렇게 했었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연구에서 주요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께 되게 뭔가 마음이 좀 아파질 수 있는 연구 결과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전에 연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잠복결핵 양성이면서 예방 치료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발생률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기관 종사자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이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좀 말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3배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 참 잠복결핵 양성 자체만으로도 좀 위험도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속상한 일이죠. 그렇죠. 3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기여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계산을 좀 다시 해봤었어요. 어떤 위험? 기여 위험. 네. 말 그대로 뭐 결핵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들, 이거라 양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호작용 초과 위험들이 대략 76% 정도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단순히 일한 것만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같이.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가 사실 3배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그 의료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2배 정도라고 일단 보이는 건데 사실 추적 관찰을 쭉 하다가 보면은 이거랑 음성인데도 아까 보시면은 1.8배, 1.87배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잠복결핵 말고 진료 중에 환자들이라든지 진료 과정 중에서 현성 감염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게 같이 문제인 거죠.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좀 질환 결핵뿐만 아니라 결핵에 대한 위험도가 이제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죠. 이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직군 자체만으로도
포지티브인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죠. 그냥 음성인데도 생겼다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냐면은 의료직군이 그만큼 무서운 환경에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돼서 가장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은 돈 벌어야 돼서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다른 직군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의료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있는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큰 입장인데 중요하죠. 그분들이 네. 조금 소홀해서 했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사실 관습적으로는 뭐 통념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당연히 뭐 병원균에 많이 노출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금 데이터로 보니까 정말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료기관이라는 이 연구를 토대로 봤을 때 좀 의료기관이라는 근무 환경 자체가 이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온 거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쉬운 예로 뭐 김홍 교수님께서도 네. 일반적으로 만성 기침 환자들 외래로 진료 많이 이렇게 보러 오시는데 호흡기내과 하시는 그렇죠. 것도, 네. 호흡기내과죠. 저 같은 경우는 진폐증 환자들이라든지 분진 노출 이후에 이 병이 발생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기본적으로 숨차고 기침 많이 하고 가래 나오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외래 들어올 때 누구 하나 그냥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 때는 다 마스크를 마스크, 쓰고 그쵸.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마스크 쓰고 오시는 분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덥고 답답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더 안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호흡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결핵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조건 다 호흡기 증상들이 있으면은 마스크 쓰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은 그분들 중에서 객단 검사 처방을 냈는데 양성 나오신 분들 뒤늦게 나와요. 자, 최근에 지금 CVR 받았던 상황들도 보면은 3주 전에 봤던 환자가 네. 결핵 양 돼서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환자 연락하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모르는 과정에서 진료를 보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진이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위험도에 이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되게 크고 이분들이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원내에서 감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사실 많이 이야기할 맞아요. 부분들 많은데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일단 이분들이 왜 높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 거고 뭐 저희 병원들 보면은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그 뭐 보호자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외래라든지 밖에서도 이렇게 많이 마주치다 보면은 그분들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 또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말 그대로 일반 세팅에서는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 않는 거고 감염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은 이런 측면에서의 위험 요인들을 다 모아져 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말 내 말씀 들을까? 제가 하나 네, 덧붙이면요. 말씀하세요. 예, 그 이제 우리나라가 노인 결핵이 많아지는데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 지역사회보다는 앞으로 병원이 주된 결핵 전파의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도 결핵 환자 본 지 10년 넘었는데 저도 보면 가끔씩 놓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젊은 사람은 CT나 이제 엑스레이가 되게 전형적인 결핵소에 보이는데 노인 환자분들은 폐렴이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폐렴이랑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폐렴 치료하고 다인실에 뭐 입원해 있었는데 뒤늦게 결핵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때 격리하는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들 다 접촉자 조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거를 접촉자 조사를 안 하고 좀 쉬쉬했는데 요즘에는 다 공개적으로 이제 다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접촉자 검사 다 하고 치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 앞으로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될 거고 제가 이제 저희 논문 쓸 때도 제가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이 위험도가 높은 게 의료기관이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뭔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핵 발병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교육기관에 비해서 뭔가 최근에 계속 노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한 결과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그때 바이러스 유행했을 때는 다 병원 갔을 때 마스크 정말 다들 철저하게 끼시고 또 그때는 강제로 끼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 기침한다고 해서 내가 뭐 귀찮으신 분 노인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환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정말 이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를 뭐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데이터로 보니까 더 절실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대책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검사를 좀 자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요. 이 처음 검사에서 음성 나왔으면 안심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지 아까 저희 뭐 음성 데이터도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왜냐면은 요게 지금 이제 잠복 결핵에 대한 특히 의료인의 잠복 결핵들이 음성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레셔널레가 없는 상태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위험도가 높은 직군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두고 좀 달리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게다가 지금 이거라 검사 자체가 고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고가 검사입니다. 고가요. 네. 비쌉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실제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서 다른 유해 요인들에 노출되는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진 노출자들에 대해서는 폐기능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특수건강진은 또 없어요. 아무것도 제공되는 게 없는 없나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알아서 검진도 잘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때까지 검진의 사각지대였는데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도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특정 직군들이 이제 있을 텐데 뭐 주의해야 될 부서 직군들에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좀 높은 위험도로 두고 주기적인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기를 좀 조정해서 좀 땡길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양성이신 분들은 한 번 양성이면 아까 김영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양성이면 그 양성인 게 음성으로 변환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음성이신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적 검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람이 또 현성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라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 음성이라도 나중에 근무 중에 새로운 노출이 있어서 현성 감염 또는 이거라 양성 이런 부분들 이제 나눠져서 잠복 결핵이 양성 이렇게 나눠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위험 노출 부서들에서는 좀 인터벌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운영을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로 할당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추적 관찰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방금 좀 고위험 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분야 부서들이 좀 고위험 부서로 좀 분류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호흡기내과 병동이고요. 근데 이제 호흡기내과 병동에 국한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해선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결핵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결핵인지 모르고 입원시키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 위험 인자를 따져봤는데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의사가 아니라 딴 과로 입원했을 때 놓친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병동만이 아니고 이제 전 병동은 뭐 다 문제될 수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특히 이제 노인 결핵이 제일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척추 문제로 입원하시든지 뭐 정형외과 문제로 입원하시든지 뭐 그랬을 때도 그 검사했을 때 결핵으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흡기 병동 선택했지만 뭐 전병다에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희가 이제 호흡곤란 환자가 왔을 때 기관삭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기관삭관이 하도 막 기침도 많이 나고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폐랑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핵균이 되게 전파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저도 이제 기관 내시경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 내시경도 특히나 이제 정말 이렇게 위험성이 그러니까 비말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이렇게 결핵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이제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빈번하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진으로 저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서들이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네, 교수님도 말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저희 외래죠. 직업환경학과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검사실에서 가래 내시경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 이제 병원을 웍스루 서베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블라인드로 호흡기 환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들이 또 있죠. 영상 검사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숨 들이쉬고 숨 내쉬세요 하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하죠. 각종 과 분들이 다 오실 다 거예요. 오시죠. 네, 다 섞이기도 하고 하나 더가 그쪽이 뭐 대부분 외래 근처에 이런 그 검사실들이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환기들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취약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들을 많이 틀고 있기 때문에 터뷸런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비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래 검사실, 내시경 검사실뿐만 아니라 외래 베이스의 각종 검사실들도 특히 호흡기 환자들이 많이 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는 그런 분들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안전을 지키려면 좀 정말 수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검사를 좀 주기를 당겨야 된다 이런 검사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좀 해야 뭐 어떤 정책 뭐 대책이 필요한 건지 좀 요거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아까 김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나왔어요. 이게 활동성 결핵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뭐 휴직을 한다던가 휴직이라든지 당신 뭐 더 이상 일 못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뭐 업무 특성상 치료 안 받으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전염성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다.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잠복결핵이 갑자기 양성이 나왔다. 작년까지는 해도 음성. 몇 년 전 입사할 때만 해도 음성이었는데 제가 잠복결핵이 양성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엑스레이를 흉부 엑스레이 또는 이제 병원이니까 우리는 CT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영상 검사들을 더 추가를 해서 현성 결핵인지 아닌지에 대한 활동성 결핵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사실 뭐 엑스레이나 CT 말고도 객단 검사들도 많이 포함이 될 거고요. 뭐 제대로 못 뱉어놔서 양성률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스메어 양성 이런 게 나오는 부분들 보면 그 정도에서 나오면은 다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활동성에 대한 여부들을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을 부서에 배치시킬지 말지,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지, 치료를 하고 뭐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성으로 판정이 되신 분들은 치료 기간 동안에 대개는 2주 정도까지가 결핵 치료를 받고 나면은 결핵균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부분들이 되고 전염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2주 정도까지는 업무에 대한 제한 조치들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뒤로도 사실 증상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침 계속 하는데 2주 지났는데도 돌려보내도 돼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다 보고 결핵으로 현성으로 갔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업무 적합에 대한 평가들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활동성 결핵이 아닌 잠복 결핵 양성이신 분들인 경우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이게 활동성만 아니면은 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언제 이 활동성 결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뭐 너무 피곤한다든지 뭐 당직을 오랫동안 써야 된다든지 요즘엔 좀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역이 이제 좀 결핵에 대한 면역력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 상황들은 좀 제한을 둘 수는 있겠죠. 그리고 좀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고 그렇죠. 계속 조금 본인이 활동성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겠네요. 전제가 돼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날라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지막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검사실이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료기관 차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떤 관리 시스템을 조금 이 연구를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요걸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일 기념비적인 부분들은
이때까지 안 하던 검사를 우리가 한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네. 연구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이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배치 전에 항상 이 이그라 검사들이라든지 이런 잠복 결핵에 대한 여부들을 평가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 자체가 나중에 내가 일을 하다가 결핵이 발생됐었던 사람이냐, 아니면 원래 이 위험도가 있었던 사람이냐, 요것들도 감별이 되고요. 네. 그럼 우리는 사업장에서, 우리 왜 사업장은 병원이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이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접근을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서 이그라 검사들,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 중에서도 조기 검사를 한번 시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였고, 이미 그거는 이제 진행되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현성 감염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이런 분들이 양성으로 이제 그 잠복 결핵 양성이신 분들에 있어서는 치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현성 결핵, 활동성 폐결핵으로 가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그 치료에 대한 치료 약제랑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그렇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런 체계들도 구성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천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는 게 마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 환자들, 증상 있으신 분들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을 주로 자주 이제 보는 의료진들도 진료 중에는 이런 호흡보호구들을 쓰는 것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 실제 착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안내를 해주는 부분들과 실행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환자와 이런 의사 선생님들 다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반인 분들을 위한 얘기로 돌아와서 좀 결핵과 관련해서 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한번 강조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교수님, 그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결핵 관련해서 이제 많이 저한테 실제로 환자분들이 여쭤보신 내용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BCG 백신 얘기입니다. 근데 BCG가 이제 이게 이제 의과대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핵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 특히 이제 소아에서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핵을 자체를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직 개발된 게 없고요. 연구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도입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BCG는 이제 영유아에서 되게 심한 결핵 중에 하나인 이제 속립성 결핵, 피를 타고 번지는 결핵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머리 쪽에 뇌수막 결핵염, 이런 쪽을 예방 효과가 있지, 일반 성인에서 폐결핵에는 차단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잠복 결핵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양성이라고 이제 이그라 양성이라는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일단은 크게 당장 걱정하실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방 치료를 하냐 마냐 이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것도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치료제 독해서 이제 안 먹는 게 낫다고 어디서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것만 해도 제가 되게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다 그러니까 의사나 이제 국가에서 이제 치료를 권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나온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어서 치료를 권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부작용이 많은 걸로 예상되는 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이제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잠복 결핵 치료 약제 중에 이제 리판핀이라는 약제가 다른 약의 효과를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몇 가지 고려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따라오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핵약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께 말씀드리면은, 결핵약 부작용은 대부분은 다 결핵약 끊으면 대부분 다 금방 없어집니다. 며칠 안에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잠복 결핵 치료는 예방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냥 바로 예방 치료는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 못할 정도 힘든 부작용이면은 그냥 중단하시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잠복결핵 약들 시작하는 한 번 시작하면은 끝까지 드셔야 되는 줄 알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부작용 생기면 중단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일단 누가 부작용 생길지는 저희가 미리 먹어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뭐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마지막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잠복결핵 병원에서 스크리닝 했을 때 양성이 나와서 양성 나오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치료를 수준 치료 다 받았습니다. 예, 약 먹으니까 약간 좀 메스껍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또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난 그래도 위험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안정감이 이렇게 들었었던 게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특히 이제 호흡기계 증상뿐만 아니라 뭐 병원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의 결과처럼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현성 결핵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원 또는 이제 의원이 되겠죠. 오늘 뭐 시청자분들이 다 이제 굳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있어가지고 ESG 이런 부분들 강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되는 게 한번 여기에서 우리 병원에서 아니면 병원 의원에서 특히 이제 소아 이런 쪽에는 좀 엮여 있는데 의료진에서 결핵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에 되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난리 나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랬을 때 정말 이 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들 전부 다 돈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을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검사들을 하고 치료 약제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돈 드는 일이라고 그래서 병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꺼려하시고 안 쓰려고 하고 쉬쉬하려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퍼뜨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다 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이런 이거라 검사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병원장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준표 교수님과 김용우 교수님과 함께 일반적인 결핵에 대한 상식부터 오늘 말씀해 주신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의 결핵 위험도에 관한 연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6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